AI 열풍과 함께 전력 수요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유틸리티 섹터는 최근 2.5년 사이에 가장 큰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AI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 조짐이 안 보이고 일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유틸리티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므로 당분간 인기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꾸준한 성장을 보였던 인도 증시 역시 역대급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인구 증가만큼이나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과 S&P 500 비율은 현재 200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23년 만에 가장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역대급 저평가로 보이지만 소형 회사들의 부채는 변동금리가 많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면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재밌는 건 S&P 500의 탑3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의 시총을 합친 가치가 중국 주식을 추월했습니다. 상위 세계 메가캡이 과대평가인지 중국 주식이 과소평가인지 궁금하네요.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하반기에 10개 정도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시장부터 더 식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5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고용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 반대급부격으로 실업률이 오히려 늘면서 패드 입장에서도 적자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와 경기 침체 시기가 겹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주요 노선의 운송 비용이 지난주에 12% 상승하면서 거의 20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해상 운송 비용이 상승한다는 말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친 듯이 금을 수집하던 중국이 지난달 금 구매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덕분에 금 가격에 크게 조정이 왔습니다. 페트로달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유달러는 미국이 근본위제를 포기한 지 3년 후인 197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석유달러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 안보, 경제개발 지원의 대가로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과의 50년 석유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고 2024년 6월 9일 오늘 만료되었습니다. 중국이 금을 비롯한 원자재를 미친 듯이 모은 이유도 페트로위안 같은 기축통화를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규 대형 트럭의 3대 중 한 대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트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형 트럭의 7%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올 1분기 기준으로 작년 같은 동기 기준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해상에서도 LNG 구동 선박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 선박 허브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4월 선박용 LNG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의 PMI 지수를 보면 일본이 슬럼프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현재 유가 투기 세력의 순매수 물량이 최소 13년 최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보다도 낮고 2014년 말 치킨게임 시절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미대선을 앞두고 대동단결 쇼팅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페어퍼 시장이 최악의 약세적인 센티멘트인데도 가격이 버텨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아마도 시장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의 증산, 실업률 상승 같은 부정적인 고용 수치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워런 버핏은 옥시덴탈에 257만 주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셰일 유전의 시추 작업은 올해 약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상업용 항공편은 전년 대비 7.4%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 활동량을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유가 하락세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원유를 구매해서 SPR에 보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여름에 원유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최근 휘발유 비축유를 반출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원유는 예상외로 매주 꾸준히 채워넣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은 지난달에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미 대선이 끝나면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전까지 최대한 많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의하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손익분기점이 미국 셰일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개인 회사가 아니고 국가재정을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은 셰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독재국가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급락과 함께 자체 감산으로 이어진 미국 가스회사들처럼 석유회사들도 유가가 $70 밑으로 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자체 감산과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70 밑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에릭 누텔은 저번 주 BNN 인터뷰에서 최근 석유 섹터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에 근거하지 않은 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긍정적이던 센티멘트가 현재 최고로 비관적이게 바뀌었는데 여름에 글로벌 재고가 줄어들면서 낙관적으로 다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번 소식에서 에릭 누텔 펀드가 2달 전 고점에서 현금화를 통해 포트에 현금을 33% 들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최근 조정 시기에 완전 투자로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역사상 최저점에 가까워진 글로벌 석유 재고량이 향후 몇 분기 동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유가가 $90에 근접할 거라고 하는데 에릭 누텔이 오랜만에 자신만만하게 지르니까 뭔가 더 불안해집니다. 에릭 누텔의 펀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 펀드에는 CV와 HWX가 크게 늘었고 인컴 펀드에는 OVV가 새롭게 추가된 게 눈에 띕니다. 텔루리안, 사우디 아람코와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텔루리안과 드리프트우드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협상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셰네어 에너지의 성공을 통해 LNG 사업의 선구자로 불리던 공동창업자 샤리프스키 회장은 이미 경영 실패로 추출당했고 업스트림 시엘가스 유전마저 팔면서 회사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꼬라박았는데 이번 뉴스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LNG 사업 허가를 유보하는 가운데 루이지애나의 드리프트우드 프로젝트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아람코의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하는 LNG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아람코와 이미 LNG 시장의 강자인 우드사이드의 역량 확대 전략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반면 WDS는 이번 뉴스와 함께 또 대형 장기 프로젝트에 돈 쓴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유전 발견. 우드사이드는 주가가 1년 최저점을 뚫고 있는데 요즘 끼지 않는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탐사를 포기하고 나간 자리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가장 큰 발견이라는 가이아나나 최근에 가이아나보다 더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나미비아 해양유전도 이미 발견되기 10년도 전에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 탐사하다가 실패하고 나간 유전입니다. 지질학적인 이유로 꾸준히 탐사가 진행되어 오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탐사에 실패하고 나간 사례도 많고 그 후에 다른 탐사가 성공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가이아나도 나미비아도 허구한 날 대통령이 나와서 석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지지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국민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헤미스피어 에너지 특별 배당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주가가 1년 고점 근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유 섹터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으로 한때 페트로탈만큼 들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TAL로 많은 양을 옮긴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둘 다 부채가 없고 주주환원을 크게 하면서 FCF 수치상 굉장히 비슷했지만 결정적으로 HME가 생산량이 너무 적은 초소형 회사의 매장량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성장성도 페트로탈이 20% 정도인데 반해 HME는 10% 정도였기 때문에 남미 페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페트로탈로 많이 옮겼습니다. 하지만 페트로탈은 비용이 크게 상승한 데 비해 HME는 오히려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감소율이 비교적 높은 페트로탈에 비해 압도적으로 감소율이 낮은 회사입니다. 그림 위쪽이 보통 회사들의 감소율인데 HM의 경우 특정 유정은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폴리머를 주입해서 시추하는 EOR 기법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 감소율이 낮다 보니 다른 회사들처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도로 유정을 늘려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목표인 하루 3,400배럴을 넘어 3,500배럴 이상을 달성하는 중인데 100% 헤비오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TMX 확장 공사의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알바타 자산외의 폴리머 EOR 기법을 활용한 서스케처원의 새로운 유정 개발 역시 기대가 됩니다. 트루놀스 부동산 니츠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작년 말에 주식을 대량 구매하던 최대 주주이자 CEO인 디디는 올해 들어 1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기 전날인 화요일, 당일인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린 것이 모기지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데 18에서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번 정도 더 내려서 적어도 3번 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루에 자사주 매입하는 양이 기존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시장의 타이밍은 주식의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크 리턴 대비 미리 타고 있을 가치가 있는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평가로 보이는 나스닥 주식, 울타뷰티, 세포라와 함께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뷰티 유통업체입니다. 경쟁이 심하고 IT처럼 폭풍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는 아니지만 현재 EPS나 FCF 성장 대비 저평가로 보입니다. 가장 큰 라이벌은 세포라이고 둘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강력한 멤버십 프로그램과 타깃 매장에 입점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힘스 애널스헬스, 디지털 원격 헬스케어 관련 회사로 IT 기업을 제외하면 최근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의 탈모나 발기부전 쪽 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인 체중 감소 부분의 성장세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방문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가 부담이 적다는 면을 잘 파고든 사업 모델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매출이 10배 오를 정도로 잘 나가는 중인데 신사업인 체중 감량 부분이 예상처럼 터져준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오케이, 거기까지.